정부가 4가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국가의 지급 보장도 법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개된 4가지 개편안,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사안별로 분석했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두고 택시업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당정이 택시기사 월급제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월 250만 원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대신 다양한 택시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택시업계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16명을 교체했습니다. 홍남기 신임경제부총리와 손발을 맞출 2기 경제팀 진용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동시에 청와대 참모진들을 전진 배치한 점도 눈에 띕니다. 요즘 윤석헌 금감원장이 각종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위와의 갈등 때문에 기자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예산 문제로 불화를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이 오늘 전격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김정현, 이광호 두 기자가 차례로 설명해드립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모두 4가지입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금을 더 받는 안과 함께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 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습니다. 먼저 1안은 현행 유지,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즉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비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2안은 현행대로가 돼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3안과 4안은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액도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3안은 2031년까지, 4안은 2036년까지 5년마다 보험료를 각각 1%포인트씩 올려 소득 대체율을 각각 5%포인트, 10%포인트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 지급 보장 문구를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앞으로는 4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연금 개편 시나리오는 모두 4가지입니다. 앞으로 논의를 거쳐서 하나의 최종안이 결정이 될 텐데 각 개편안별로 얼마를 내야 하고 또 얼마를 받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1안은 현행 유지, 그러니까 지금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월 수입이 250만 원인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반을 내주니까 11만 2,500원을 내게 되고 지역 가입자는 그 2배인 22만 5천 원을 냅니다. 오는 2021년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30만 원을 포함하면 받는 금액은 87만 원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 개편안부터는 받는 돈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구조는 방금 보신 첫 번째 안과 똑같은데 2022년부터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매달 내는 돈은 11만 2,500원으로 똑같지만 받을 돈은 101만 7천 원으로 상당히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25만 원인 지금도 예산을 10조 원 넘게 쓰고 있는데 15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4만부터는 매달 납입해야 되는 액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담을 늘리는 대신에 연금도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직장 가입자는 매달 15만 원이 나가게 되고 받는 돈도 92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3만 7,500원을 더 내고 5만 2천 원을 더 받는 셈이 됩니다.
마지막 사안은 부담도 더 커지고 연금도 더 크게 올라갑니다. 다달이 16만 2,500원이 나가는데 대신 받는 돈은 97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지금보다 매달 5만 원을 더 내고 10만 4천 원을 더 받는 셈이죠. 정부가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3분의 2가 매달 붙는 국민연금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절반은 현행 유지를 원했습니다. 이번 개편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이 네 가지 안이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은 안은 뭘까요? 일단 각 안마다 일장일단이 다들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의견이 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무래도 연금을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덜 내고 많이 받는 입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보신 이강훈 기자 설명에 따르면 네 가지 안 중에서 이 안, 즉 보험료는 지금처럼 내고 기초연금을 40만 원 받는 게 가장 눈에 띄실 겁니다. 이 안이 좀 가장 선호하는 안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다만 앞서 나온 것처럼 기초연금 추가분은 이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이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복지부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릴 경우 당장 2022년부터 5조 원이 추가로 더 든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결국 이 안이 유력하지 않겠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개편안을 선호하는 여론도 많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 개편안은 언제쯤 확정될까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지금 논의해야 되는데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야당에서 그 기초연금을 올리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다시 재정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보험료를 올리자는 3안과 4안 같은 경우 가장 인기가 없는 정책일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이 반대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론에 민감한 여야 정치권이 개편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개편안 확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내후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잖아요. 네. 또 다른 논란 났지 않을까요?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졌던 가장 불만 중 하나가 세금처럼 강제로 걷어가는데 이 정부가 나중에 꼭 지급을 보장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예. 이번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데 설사 모아둔 돈, 즉 기금이 바닥이 나더라도 이 당시 일하는 세대가 보험료를 내고 여기에 재정을 더해서 이 보험금을 무조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정이란 말은 결국 또 이제 세금이랑 같은 말인데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러면 당연히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미 기금이 고갈되거나 거의 바닥난 이 미국과 일본, 유럽의 경우에는 부과 방식, 즉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보험료를 걷어서 지금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받아야 될 그 연금액을 줄이지 않으면 후세 가입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 부담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국민연금 자문위원회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과 같은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되려면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인 2057년 이후의 가입자는 무려 소득의 25%를 이 국민연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나온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 급하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 개편안이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새 인물들을 발탁했고 청와대 참모진들도 전진 배치했습니다. 2기 경제팀의 진용을 새롭게 꾸리면서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규모 차관급 인사의 배경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2차관에는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 비서관과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박선호 국토도시실장,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에는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이 임명됐습니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와 손발을 맞춰야 할 경제부처에 새 인물들을 대거 발탁해 2기 경제팀의 진용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는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국무조정실 제2차장에는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각각 임명하면서 청와대 참모진을 전진 배치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국정 장악력을 높여 대통령의 메시지와 철학을 국정에 더욱 확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의 뜻을 직접 받들어 정책을 만들고 구현하셨던 분들입니다. 직접 현장에 들어가셔서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해 나가달라. 한편 이번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집권 3년 차를 앞둔 청와대의 공직 기강 잡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택시업계 지원안을 확정하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지금의 산업금제 대신에 월급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택시업계의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 월급제가 도입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만큼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 월급제 정착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이는 카카오의 카풀앱 서비스에 대해 택시업계 반발이 고조되면서 당정이 꺼내든 택시업계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월급제를 법과 제도로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고 또 그 외에 다양한 택시 지원책을 준비하고 또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면 법인 택시기사를 기준으로 월 250만 원의 소득이 보장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당정은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요금제 개편이 아니라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택시 카풀 TF팀은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와 의견을 교환 중이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조정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인상안에는 심야 시간대 기본요금을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가결된 방안은 오는 26일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다음 달 중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행동주의 펀드 KCGI와 시민단체가 대한항공 경영권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먼저 행동주의 펀드 KCGI가 한진칼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고요? 네, 한진칼의 2대 주주격인 KCGI 측이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칼 이사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요. 지난 5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단기 차입금 증액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한진칼은 최근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단기 차입금을 1,600억 원 늘리기로 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차입금을 늘리면 한진칼의 자산이 2조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현행 상법상 자산이 2조 원을 넘으면 감사 선임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지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감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 주주만 의결권이 3%로 묶이는 데 비해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 선임보다 감사위원회가 조양호 회장 일가에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도 조양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여연대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이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나서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행동주의 펀드 KCGI와 시민단체의 요구는 내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 때까지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산업은행이 한국GM 경영 정상화의 추가 출자 수순을 밟으면서 이제 공은 다시 한국GM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인 분리를 다시 시도할지, 시도하면 산은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먼저 안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꼬일 대로 꼬인 한국GM 사태가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한국GM의 법인 분리에 대해 산은은 그동안 지원 철회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베리앵글 GM본사 사장이 방한해서 이동걸 산은회장 등을 만난 뒤 변화가 감지됐고 결국 연내 4천여억 원 추가 지원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한국GM은 다시 법인 분리를 시도하고 산은은 이를 찬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먹튀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열쇠는 한국GM 지적재산권에 있습니다. 앞서 한국GM은 본사와 공동 개발한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기술 로열티 수령권 관련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 시한이 올해 말까지인데 이번 재협상에서 지재권이 한국GM에 남느냐 혹은 신설법인으로 넘겨지느냐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GM은 지난 15년 동안 7조 원 넘게 연구개발에 자금을 투입해왔습니다. 한국GM은 아무런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대당 얼마 받고 생산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카오카잼 한국GM 사장 등 GM 측의 이딴 불안잠재 의혹이 발언해도 쉽사리 의심이 거치지 않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 부처 한국GM 노조는 다음 주 초 법인 분리 문제와 관련해 회동을 가질 계획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네,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엔 산업은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조 원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엄 기자, 네. 산은이 혈세만 쓰고 GM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한국 GM과 관련해 가장 큰 현안은 바로 연구개발법인 분리입니다. 법인 분리는 곧 철수 전 단계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인 분할을 결정할 때 산은 대리인은 참석조차 못했습니다.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사전 정보를 산은이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대주 주면서 그동안 뭐 했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산은이 4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사는 역할론이 의심스럽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 조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역할을 해왔는데 번번이 좋은 평가는 못 받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성과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 GM, 현대상선, 대우건설, KDB생명이 대표적인데요. 대표 해운회사인 현대상선의 경우 1조 원 정도만 투입하면 회생을 점칠 수 있다 했지만 14분기 연속 적자 행진이 이어지면서 향후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이 더 투입돼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 판단에 따라 산업은행이 떠밀려 전면에 나선 측면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산업은행의 역량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인 만큼 시장 논리보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네. 산업은행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이 자꾸 훼손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봐요. 적어도 지난 한 15년 동안의 산업은행은 너무 정치적으로, 너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칼을 대야 될 때 칼을 못 댔다는 거죠. 구조조정이거나 이 사업은 장래성이 없다 그러면 딱 끊고 자르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이에 따라 사업 구조조정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은행 주도 구조조정보다는 민간 자본과 함께 조성한 기업구조 혁신펀드 같은 민간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년 예산 문제를 계기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예정된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거나 아예 행사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정지환 기자입니다. 최근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유공자 시상식에 불참하고 송년 기자간담회를 연기하면서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불참 연기 사유를 원내 사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예정된 일정을 명확한 사유 없이 취소한 전례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행사는 아니었고요. 원래 대회 시에 조그맣게 하는 행사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금융위와의 갈등 관계 속에 기자들의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도 예산을 두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금감원 예산 심사권을 가진 금융위는
1에서 3급 직원 비중을 현재 43.3%에서 30% 이하로 줄이라고 금감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 내 고위급 인사들의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금감원 내부의 반발이 큽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렇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파탄하고 사기 저하는 불보듯이 뻔하고 힘들어 많았으니까. 여기에 금융위가 금감원 경영평가를 2년 연속 C등급을 부여한 것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산 문제는 감사원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요청대로 하는데 이를 두고 갈등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금감원과의 갈등서를 일축했습니다. SBS CNBC 정지환입니다. 온라인 음악이나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마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는 안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무료 기간을 깜빡 넘겼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에 김성훈 기자입니다. 2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 내역서를 보고 갸우뚱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부가 서비스 이용료 6,000원이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한 음원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할인 정보 보고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자동으로 결제가 돼서 나중에 이용 고지서 보고 요금 결제가 자동으로 되는지 알게 됐어요. 박 씨처럼 자동 결제 전환 시점을 넘겨 후회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입 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결제된다는 안내를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작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관련 고지를 받지 못합니다. 관련 규정도 시작 시점에 동의를 얻으면 전환 시점에 또 공지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환 시점에 고지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몇 개월 뒤에 유료로 바뀔 때 별도 고지를 안 해도 돼요. 이런 탓에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 위주의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인지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를 보낸다든가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료를 앞세운 상술과 부족한 제도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만 쌓이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단체 채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곧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카카오톡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7년 국내에 본격적으로 선보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 당시 이용자들은 최대 70자의 한글만 적을 수 있었습니다. 문자를 끊어서 보냈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보낼 때도 2-3개씩 나눠서 보내고 그랬었어요. 4년 뒤 70자이던 글자 입력 수는 1000자까지 가능해졌고 사진과 동영상도 전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SMS에서 MMS로 진화한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진화한 서비스가 곧 공개됩니다. 삼성전자와 이통사는 문자 앱만으로도 단체 채팅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최대 4,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고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는지도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과 유사해지는 겁니다. 진화한 문자 서비스와 카톡 간의 대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건은 의사소통을 넘어 송금, 쇼핑 등 부가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이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는 그냥 채팅 서비스를 넘어서서 무료 통화라든지 또는 다른 부가 서비스를 많이 있는데 삼성의 새로운 서비스가 그런 서비스까지 다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톡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뺏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이통사는 이르면 다음 달 새로운 문자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